한밤중 병원 복도를 쓸던 한 남자가 재벌가 신생아실 문틈으로 숨죽여 지켜보던 아기에게 다가간다. 갓 태어난 재벌 회장의 손자가 인공 분유를 거부하며 굶주림에 울부짖는 상황. 남자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아이를 달래기 시작한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순간 병실 문간에서 이 경악스러운 장면을 목격한 대기업 총수 부인 오정미 여사는 그를 해고하는 대신 깊은 슬픔이 어린 눈물을 흘린다. 22년 전 얽혀버린 세 남자의 운명, 그리고 한국 최고 재벌가의 충격적인 진실이 곧 밝혀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디서 시청하시든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특히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하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전주 성화종합병원 4층 새벽 4시 12분 가난한 병원 환경미화원 서현우 52세의 떨리는 손이 VIP 신생아실 문을 열었다. 그의 가슴은 말할 수 없는 그리움으로 옥신거렸지만 그는 이제 막 세상을 떠난 어린 아들의 빈자리를 여전히 채울 수 없었다. 그런데 왜 그는 성화그룹 후계자의 갓 태어난 손자에게 몰래 다가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아이를 달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왜 그 순간 문간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성화그룹 총수 부인 오정미 여사 78세는 그를 해고하는 대신 눈물을 흘렸을까? 22년 전의 비밀, 서로를 모른 채 얽혀버린 세 남자의 운명, 그리고 한국 최고 재벌가의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진다. 사랑과 배신,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용기가 시험받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을 뒤흔들 것이다. 전주 성화종합병원의 복도는 새벽 4시 12분, 짙은 어둠과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다. 이런 시간대엔 대개 병원이 깊은 침묵에 잠기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태어난 아기의 절박한 울음소리가 고요를 깨뜨렸다. 서비스 복도에서 서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아직 따뜻한 우유병을 쥐고 있었다. 반쯤 열린 신생아 중환자실 문을 바라보며 그는 숨을 죽였다. 문틈으로 보이는 투명한 아기 침대 속에는 성화그룹 후계자 박진우 회장 55세의 갓난 아기 아들 하준이가 있었다. 어머니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아이는 인공 분유를 거부하며 굶주림에 절규하고 있었다. 또 안 먹나요? 이 간호사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네, 세 번째 시도예요. 우유병도 바꿔보고 포뮬러도 세 종류나 시도해봤는데 다른 간호사가 한숨을 쉬었다. 아이고 불쌍한 것. 어쩌다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잃어버리다니. 현우는 이 대화를 들으며 자신의 가슴을 무의식적으로 눌렀다. 저절로 차오르는 그리움과 옥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졌다. 아무도 몰랐지만 현우도 며칠 전에 아들을 떠나보냈다. 그의 아들은 희귀병으로 태어날 때부터 고생했고 결국 짧은 생을 마감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아이는 죽었다고 했어. 현우는 속삭였다. 의사들이 그렇게 말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숨을 쉬지 않았다고. 하지만 왜 그는 아이의 시신조차 보지 못했을까? 왜 그의 품에 한 번도 안겨주지 않았을까? 간호사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현우는 결심했다. 그것은 미친 짓이었다. 그의 직업, 그의 생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행동이었다. 그는 비정규직 환경미화원으로 이 나이에 이 직장마저 잃으면 막막했다.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아내의 약값도 마련해야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모든 이성적인 생각은 사라졌다. 다만 울음소리. 그 작고 가련한 굶주린 울음소리만이 그의 귓가를 채웠다. 현우는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갔다. 소독약 냄새가 더 짙어졌고 장비들의 간헐적인 비프음이 어둠 속에서 울렸다. 손가락으로 먼저 빛을 차단하며 그는 뾰족하게 솟은 산소, 주입기와 각종 모니터링 장치가 둘러싼 아기 침대로 다가갔다. 그곳에 그 아이가 있었다. 작고 붉고 분노에 찬 얼굴로 울부짖는 아이. 성화그룹의 유일한 후계자가 될 그 아이는 자신의 인생 첫날을 절망과 배고픔으로 시작하고 있었다. 현우의 마음이 무너졌다.
그는 천천히 아이를 들어 올렸다. 그 순간 아이의 울음이 잠시 멈추었다. 작은 눈이 현우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건 옳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그의 몸은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아들을 잃은 슬픔과 모든 아버지가 가진 자식에 대한 본능적인 사랑으로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았다. 어두운 병실 구석, 모니터링 카메라의 사각지대에서 현우는 아기에게 미리 준비해 온 자신만의 방법을 시도했다. 그의 아들이 희귀병으로 힘들어할 때 인공 분유 대신 특별히 제작된 영양 보충제를 먹일 수밖에 없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는 조심스럽게 작은 스포이트로 영양제를 아이의 입에 넣어주고 부드럽게 등을 토닥였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였고 곧 평화롭게 먹기 시작했다. 미안하다, 아가. 현우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내 아이에게도 해줄 수 없었는데 이제 내게 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아이는 처음으로 평화롭게 먹기 시작했다. 굶주림의 울음이 멈췄다. 현우의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다. 이 아이는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이 작은 생명은 마치 자신에게서 떨어져 나온 것처럼 느껴졌다. 내 아들이었다면 현우는 생각했다. 내 아들이었다면 이렇게 안아줬을 텐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아이가 배부르게 먹고 졸기 시작했을 때 현우는 현실로 돌아왔다. 그는 아이를 다시 침대에 눕히려 몸을 돌렸다. 그 순간 그는 얼어붙었다. 병실 문간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현우는 그 우아한 실루엣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것은 성화그룹 총수 부인 오정미 여사였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다만 그 자리에 서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현우와 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유령을 본 듯한 얼굴이었다. 오정미 여사의 손에서 무언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금속성 물체가 타일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낡은 회중시계였다. 현우는 그것이 바닥에 굴러가는 것을 보았다. 시계 뒷면에는 날짜가 새겨져 있었다. D1973. 그 순간 가장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오정미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비난하거나 화를 내는 대신 그저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다. 왜? 현우는 속으로 생각했다. 왜 그녀는 화를 내지 않는 거지? 왜 경비를 부르지 않는 거지? 그리고 왜 그녀는 울고 있는 거지? 그 날짜는 무엇을 의미했을까? 그 회중시계는 어디서 온 것일까? 그리고 무엇보다 왜 오정미 여사는 환경미화원이 재벌가의 손자를 몰래 달래는 장면을 보고 울었을까? 현우는 그 순간 알 수 없는 공포와 혼란에 사로잡혔다. 마치 커다란 수수께끼의 첫 조각을 발견한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수수께끼의 전체 그림은 아직 그에게 보이지 않았다.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그날 밤이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현우는 자신의 작은 반지하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는 해고될 것이고 아마도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될 것이다. 그가 한 일은 분명 병원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었다. 월 200만 원도 채 안 되는 급여로 아내의 약값과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는 그에게 이 직장은 마지막 희망이었다. 당뇨로 고생하는 아내는 인슐린 주사를 매일 맞아야 했다. 내일 아침에 해고 통보가 올 거야. 현우는 중얼거렸다. 손톱을 물어뜯으며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다음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평소처럼 출근했고 아무도 그에게 어젯밤의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오정미 여사가 병원 복도에서 그를 스쳐 지나갈 때 그를 노려보는 대신 묘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분노도 경멸도 아니었다. 마치 호기심과 관찰이 섞인 듯한 표정이었다. 미쳤나봐. 현우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내가 상상하는 거야. 그녀는 분명 내가 누군지 기억도 못할 거야. 그러나 3일째 되는 날, 현우가 신생아실 근처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 수간호사가 그에게 다가왔다. 서현우 씨.
그녀가 공식적인 어조로 물었다. 오정미 여사께서 당신을 잠시 보자고 하셨어요. 지금 바로요. 현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제야 올 것이 왔구나. 그는 젖은 걸레를 바구니에 넣고 떨리는 손으로 유니폼을 매만졌다. VIP 병실 구역으로 안내된 현우는 넓은 창문으로 전주시의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스러운 회의실에 들어섰다. 오정미 여사는 창가에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70대 초반의 그녀는 여전히 우아함과 힘이 넘쳐났다.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카락, 값비싼 한복, 그리고 권위를 내뿜는 자세. 앉으세요. 오정미 여사가 차분히 말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꼭 쥐어져 있었다. 당신이 우리 손자를 돌봤죠.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진술이었다. 현우는 숨을 들이마셨다.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현우가 더듬거렸다. 왜 그랬죠? 오정미 여사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현우는 자신의 다음 말이 그의 운명을 결정할 것임을 알았다. 그는 진실을 말하기로 했다. 아기가 너무 울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었고 저는. 현우는 목이 메었다. 저도 최근에 아들을 잃었습니다. 희귀병으로. 그래서 그 아기가 제 아들처럼 보여서 저는 단지 잠시나마 제 품에 아이를 안고 싶었습니다. 오정미 여사의 표정이 조금 바뀌었다. 하지만 그것이 연민인지 다른 감정인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당신은 불쌍한 마음에 그랬다는 거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제발 저를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현우는 간절히 빌었다. 오정미 여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말했다. 당신을 해고하지 않겠어요. 현우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오정미 여사가 계속했다. 당신은 앞으로 우리 손자를 계속 돌볼 거예요. 그 아이는 당신의 보살핌이 필요해요. 의사들은 인공분유로 그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해야 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그가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었다. 하지만 왜요? 그는 감히 물었다. 오정미 여사의 눈이 잠시 흐려졌다. 그 아이에게는 어머니 대신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요. 비록 일시적이라도.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했다. 당신의 직책은 특별 보육사로 변경될 거예요. 더 높은 급여를 받고 더 나은 근무 조건을 가질 거예요.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당신이 아기를 돌보는 특별한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려서는 안 돼요. 알겠어요?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기적이었다. 해고는커녕 승진이라니. 그날 저녁, 현우는 신생아실에서 공식적으로 특별 보육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아무도 그에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오정미 여사의 권력은 그만큼 강력했다. 다음 날, 현우가 직원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 동료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왔다. 현우 씨, 이거 혹시 현우 씨 거 아니에요? 그녀가 손에 든 것은 바로 그 낡은 회중시계였다. 내 유니폼 주머니에서 떨어졌어요. 현우는 놀라서 회중시계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것을 가져간 적이 없었다. 아니요, 제 거 아닌데. 현우가 혼란스러워하며 말했다. 동료는 회중시계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이거 이상하게 익숙한데? 어디서 봤더라? 그녀는 갑자기 눈을 크게 떴다. 아, 이거 오정미 여사가 박진우 회장에게 준 회중시계랑 똑같은 거예요. 박 회장님 아버님 유품을 본떠서 특별 제작했다고 들었어요. 뒷면에 새겨진 날짜가 특히 유명한데 1973년인가요? 현우는 회중시계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날짜가 새겨진 그 작은 금속 조각이 갑자기 무거운 비밀을 품은 것처럼 느껴졌다. 와, 이게 내 주머니에. 현우는 중얼거렸다. 그날 밤 현우는 또다시 악몽을 꾸었다. 그의 아들이 태어나던 당시의 기억이 조각조각 떠올랐다.
갑작스러운 진통으로 급히 병원에 실려왔던 그날 밤, 그는 의식이 흐릿했지만 이상한 장면들이 기억났다. 의사들의 긴급한 속삭임. 혈액형이 일치합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기회는 이번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직후 그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하지만 의사는 그에게 아이가 사산되었다고 말했다. 왜? 그리고 왜 그들은 그에게 아이의 시신조차 보여주지 않았을까? 죽은 게 아니었어. 현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에서 깨어났다. 내 아이는 살아있었어. 그러나 그것은 너무 끔찍한 생각이었다. 설마 병원이, 그것도 성화그룹이 소유한 대형 병원이 그의 아이를 빼앗았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다음날 현우가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돌보고 있을 때 그는 작은 아이의 오른쪽 손목에 있는 작은 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콩알만 한 작은 점이었다. 현우는 숨을 멈췄다. 그 자신의 오른쪽 손목에도 정확히 같은 모양, 같은 위치에 같은 점이 있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우연일까? 아니면?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오정미 여사가 들어왔다. 그녀는 현우가 아기의 손목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현우의 눈에는 질문이 가득했고 오정미 여사의 눈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그 점은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오정미 여사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우리 가족의 특징이에요.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적 특징이죠. 하지만 현우는 자신의 손목에 있는 똑같은 점을 떠올렸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다. 왜 오정미 여사는 그가 아기를 돌보는 것을 봤을 때 분노하지 않았을까? 왜 그녀는 현우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왜 그 회중시계가 그의 주머니에 있었을까? 이 모든 질문들이 현우의 마음속에서 소용돌이 쳤다. 그는 자신이 큰 수수께끼의 한가운데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수수께끼의 답이 무엇이든 그것은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었다. 전주의 가을은 아름다웠다. 병원 정원에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고 아침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다. 현우는 이제 매일 아침 신생아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의혹으로 가득 찼지만 이제 그는 그 작은 아기와의 만남을 기다리게 되었다. 병원 직원들은 현우가 특별 보육사로 승진한 것에 대해 수군거렸다. 어떤 이들은 그가 오정미 여사의 친척이 아닐까 추측했고 또 다른 이들은 그가 성화그룹 회장과 비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수군거렸다. 현우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다. 그는 그때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라는 말을 수없이 되뇌었지만 하준이를 돌보는 동안만은 그런 절망을 잊을 수 있었다. 그날 아침 현우가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돌보고 있을 때 병실 문이 열렸다. 오정미 여사가 들어왔다. 현우 씨.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표정은 항상 읽기 어려웠다. 안녕하세요, 여사님. 현우가 공손히 인사했다. 오정미 여사는 창가로 걸어가 잠시 바깥을 바라보았다. 가을 햇살이 그녀의 실버 그레이 머리카락을 비춰 들어왔다. 갑자기 그녀는 말했다. 오늘 근무가 끝나면 병원 정원에서 만납시다. 이야기할 것이 있어요. 현우는 불안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여전히 오정미 여사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함정은 아닐까? 하지만 그는 거절할 수 없었다. 근무가 끝나고 현우는 가을색으로 물든 병원 정원으로 향했다. 석양이 붉은 빛을 들이우고 있었고 낙엽이 바람에 살랑거렸다. 오정미 여사는 이미 나무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현우가 다가가자 오정미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옆자리를 손짓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그녀 옆에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먼 곳에서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가 사라졌다. 결국 오정미 여사가 입을 열었다. 왜 우리 손자를 돌봤지요?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없었다. 진심으로 알고 싶어 하는 듯 했다. 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여러 번 생각해 보았다. 제가 그랬던 건 저도 제 아들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현우가 시작했다.
아직도 마음이 아픈데 그 아기가 너무 울고 있었어요. 저는 단지 잠시나마 다시 제 품에 아이를 안고 싶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물론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는 자신의 의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자신의 아이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스러운 생각에 대해서는. 오정미 여사의 눈에 무언가가 비쳤다. 이해 연민 자책감. 당신의 아이가 언제 태어났지요? 오정미 여사가 물었다. 2달 전이요. 현우가 대답했다. 9월 10일이었습니다. 제 아내도 지병이 깊어서 병원에서 출산 후 몸이 많이 약해졌어요. 오정미 여사는 눈을 감았다. 우리 손자도 그날 태어났어요. 현우의 심장이 뛰었다. 같은 날? 어떻게 그런 우연이? 아이가 어떻게? 오정미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우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의사들이 사산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망설였다. 저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분명해요. 하지만 그들은 제게 아이가 죽었다고 했어요. 제게 시신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오정미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현우의 손을 잡았다. 이것은 현우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이었다. 현우 씨, 오정미 여사가 말했다. 우리 손자는 특별한 아이예요. 그는 태어날 때 심각한 골수 이상이 있었어요. 의사들은 그가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그를 돌보기 시작한 후로 그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현우는 혼란스러웠다. 제가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저는 그저. 아니요. 오정미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그 아이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있어요. 당신의 그 보살핌은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현우는 망설였다. 그는 자신의 의심을 털어놓아야 할까? 하지만 그것은 너무 위험한 생각이었다. 만약 그가 틀렸다면, 만약 그가 성화그룹의 가장 강력한 인물을 모욕한다면? 그때 오정미 여사가 놀라운 제안을 했다. 저는 당신과 비공식적인 계약을 맺고 싶어요. 당신은 계속해서 우리 손자를 돌볼 수 있어요. 그 아이가 필요할 때마다 돌봐주세요. 하지만 이 일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침묵을 지켜주세요. 현우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그 대신 오정미 여사가 계속했다. 당신은 병원에서 더 나은 직책으로 옮겨질 거예요. 신생아실에 대한 전체 접근 권한을 가질 거고요. 더 높은 급여와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제공해 드리겠어요. 이것은 꿈 같은 제안이었다. 하지만 현우는 여전히 의문이 있었다. 왜 오정미 여사는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왜? 왜 저인가요? 현우가 감히 물었다. 오정미 여사의 눈에 다시 그 이상한 슬픔이 깃들었다. 당신은 특별해요. 그 아이에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들의 대화가 끝나갈 무렵 멀리서 누군가가 현우의 이름을 불렀다. 현우 형. 현우는 돌아보았다. 젊은 의사가 그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현우는 그를 알아보았다. 김태훈 50세. 그의 어린 시절 고아원 친구였다. 그는 이제 의사가 되어 이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었다. 태훈아. 현우가 반가워하며 일어섰다. 태훈은 현우에게 다가왔다가 오정미 여사를 발견하고 갑자기 멈춰섰다. 그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죄송합니다, 여사님. 제가 방해를 했군요. 오정미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김 의사. 우리 대화는 이미 끝났어요. 그녀는 현우를 향해 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우리의 계약을 기억하세요, 현우 씨. 오정미 여사는 우아하게 자리를 떠났다. 현우와 태우는 벤치에 함께 앉았다. 어떻게 여기서 일하게 된 거야? 태훈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다. 그리고 방금 오정미 여사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그녀는 성화그룹의 실세잖아. 현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특별 보육사를 맡게 됐어. 그게 다야. 태우는 그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형 많이 달라 보인다. 좋은 의미로. 현우는 미소 지었다.
넌 의사가 됐네. 항상 꿈꿔왔던 거잖아. 태훈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다. 현우 형, 형이 여기서 일하고 있는 줄 몰랐어. 우연히 형을 복도에서 보고 알아봤어. 근데 난 형이 출산 때 있었어. 현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뭐라고? 태우는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내가 그날 밤 응급실 당직이었어. 형이 들어왔을 때 뭔가 이상했어. 어떻게 이상했는데?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우는 고개를 저었다. 난 상세한 과정을 볼 수 없었어. 하지만 내가 서류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출산 직후 아기의 울음소리를 분명히 들었어. 그런데 얼마 후 의사들이 사산이라고 기록했어. 현우는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럼 내 아이는? 태우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난 확실히 말할 수 없어. 그러나 뭔가 잘못됐어, 현우 형. 그리고 난 입을 다물라는 명령을 받았어. 병원장 직속으로. 현우의 머릿속에서 생각들이 소용돌이쳤다. 내 아이가 살아있다면?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태우는 조심스럽게 계속했다. 난 더 알아보려고 했어. 하지만 이 병원에서는 성화그룹의 일에 끼어드는 것이 위험해. 특히 형이 오정미 여사와 가까워 보이는 지금은. 현우는 고개를 들어 태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실된 걱정이 담겨 있었다. 태훈아. 그는 결심한 듯 말했다. 나 좀 도와줄래? 진실을 찾아야 해. 태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해야 해. 하지만 그래 도와줄게. 두 사람은 해질녘 정원에 앉아 있었다. 그들 앞에는 위험한 진실을 향한 길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가을비가 전주의 거리를 적시는 밤이었다. 병원 지하 의무 기록실에서 태훈과 현우는 옛 기록들을 살펴보고 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들은 현우의 출산 기록을 찾아내려 애쓰고 있었다. 이상해. 태훈이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형 기록이 거의 다 삭제되었어. 기본 정보만 남아있고 상세 출산 기록은 모두 사라졌어. 현우는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늦은 밤이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위험을 감수하고 있었다. 이게 가능한 일이야? 의료 기록을 그냥 삭제한다고? 태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불가능해. 하지만 이곳은 성화그룹이 소유한 병원이야. 그들은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어. 그는 계속해서 키보드를 두드렸다. 잠깐만. 여기 뭔가 있어. 9월 10일에 형 기록과 함께 등록된 또 다른 환자 기록이 있어. 현우는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누구야? 이수아. 태훈이 읽었다. 40세 응급 제왕절개. 아, 이 사람은 누구? 현우가 초조하게 물었다. 태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성화그룹 회장의 부인이야. 오정미 여사의 며느리. 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도 같은 날 출산했다고? 태훈은 계속해서 파일을 살펴보았다. 그래, 하지만 상황이 심각했던 것 같아. 여기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중증 자간전증으로 응급 제왕절개를 받았어. 그리고 아기는 심각한 골수 이상이 있었대. 골수 이상? 현우가 되물었다. 그래. 태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골수 이식이 필요했던 것 같아. 즉시 현우는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느꼈다. 두려운 생각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그럼 내 아이는? 태훈은 그의 생각을 읽은 듯 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정황이 의심스러워. 고위층 산모가 위급한 상태로 들어왔고 아기는 생존을 위해 골수 이식이 필요했어. 그리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건강한 아기를 출산한 산모가 있었지. 현우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들이 내 아이를 빼앗아 갔다는 거야? 그 아이의 골수를 위해서? 태훈은 신중하게 말했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어. 하지만 병원에서는 성화그룹을 위해 이런 일이 조용히 처리되도록 했을 가능성이 있어.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돌봐왔던 아기를 생각했다. 그 작은 손목의 점 그 자신의 것과 똑같은. 그러면 내가 돌보고 있는 그 아기는? 태우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가능성이 있어. 하지만 확실히 하려면 DNA 검사가 필요해. 갑자기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서둘러 컴퓨터를 끄고 숨었다. 경비원이 지나간 후 태우는 현우에게 속삭였다. 여기서 더 깊이 파고들면 위험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이틀 후 태우는 병원 지하 보관실에서 현우를 만났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VHS 테이프가 들려 있었다. 이게 뭐야? 현우가 물었다. 형 이름이 적힌 테이프를 찾았어. 태훈이 조용히 말했다. 9월 10일 형이 출산 날짜야. CCTV 녹화본인 것 같아. 현우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찾은 거야? 태우는 미소 지었다. 난 의사이기 전에 이 병원의 IT 지원팀에서 일했어. 오래된 녹화본들이 어디에 보관되는지 알아. 그들은 비어있는 회의실로 향했다. 태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잠그고 오래된 VHS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었다. 화면에 먼저 나타난 것은 현우가 응급실로 실려 들어오는 장면이었다. 그는 진통 중이었고 의료진들이 서둘러 그를 분만실로 이동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화면이 흐려지더니 정전이 된 것처럼 변했다. 몇 분 후 화면이 다시 나타났을 때 현우는 이미 수술대에 누워 있었고 의사들이 그 주위에 있었다. 소리가 없어. 현우가 실망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뭔가 볼 수 있을지도 몰라. 태훈이 대답했다. 그들은 화면을 계속 지켜보았다. 출산 장면은 보이지 않았지만 의사가 아기를 들어 올리는 모습이 잠시 포착되었다. 그 아기는 분명히 살아있었고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문이 열리고 또 다른 의료팀이 들어왔다. 그들은 무언가를 급하게 논의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이 현우의 아기를 가져갔다. 봐. 현우가 외쳤다. 그들이 내 아기를 가져갔어. 그러나 그 직후 화면은 다시 흐려지더니 완전히 검게 변했다. 나머지 녹화본은 지워진 것처럼 보였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녹화본을 조작했어. 태훈이 심각하게 말했다.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화면을 바라보았다. 이건 범죄야. 그들은 내 아이를 훔쳤어. 태훈은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꺼냈다. 이 증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 둘 다 위험해질 거야. 현우는 결심한 듯 말했다. 난 진실을 알아야 해. 그리고 만약 그 아기가 정말 내 아들이라면 난 그 아이를 되찾을 거야. 그날 밤, 현우는 늦게까지 신생아실에 남아 아기를 돌보았다. 그는 이제 그 아이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눈 존재로. 그는 조용히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오래전 고아원에서 배운 노래였다. 그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아기는 평화롭게 그의 품에서 잠들었다. 그때 현우는 문 옆에 서 있는 그림자를 발견했다. 오정미 여사였다. 그녀는 현우가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듣고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오정미 여사는 현우가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재빨리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서기 전 현우는 그녀가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다. 그 목소리 난 전에 들어본 적이 있어. 이 말은 현우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는 오정미 여사를 출산 전에는 만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녀가 현우의 목소리를 알아볼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태우는 현우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병원장이 날 불러서 경고했어. 그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녹화본을 찾았다는 것을 알아낸 것 같아. 그는 내게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병원의 비밀을 파헤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어. 어떻게 알아냈을까? 현우가 놀라서 물었다. 태우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그는 나에게 어떤 생명은 더 중요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 희생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너무 명확해. 현우는 공포를 느꼈다. 그들은 이미 감시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의 아들이 걸려 있었다. 우리는 계속해야 해. 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더 조심해야 해.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태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그는 위험한 제안을 했다. DNA 검사를 해야 해. 형 DNA와 아기의 DNA를 비교하는 거야. 그게 유일한 확실한 방법이야. 현우는 그 위험성을 알았다. 하지만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진실을 알아야 했다. 그리고 만약 그 아기가 정말 그의 아들이라면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아이를 되찾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돼? 현우가 물었다. 태우는 조용히 대답했다. 내가 샘플을 채취해서 외부 연구소로 보낼 수 있어.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그리고 들키면 괜찮아. 현우가 그의 말을 잘랐다. 난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어.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 내 가족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그가 곧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할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중심에는 한 작은 아기와 그의 운명을 결정지을 세 남자가 있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토요일 오후, 현우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그가 향한 곳은 전주 외곽에 위치한 희망의 집 고아원이었다. 그곳은 그가 태어나서부터 18살까지 자란 곳이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가을 풍경을 바라보며 현우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버스가 산길을 오르내릴 때마다 그의 마음도 함께 출렁거렸다. 그는 자신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여정이었다. 지난 몇 주간의 충격적인 발견들이 그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그의 출산, 사라진 아기, 그리고 이상하게 행동하는 오정미 여사.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다. 버스가 고아원 근처 정류장에 도착했다. 현우는 낡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내렸다. 익숙한 흙길을 따라 걸으며 그는 자신의 첫 기억들을 떠올렸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곳의 원장인 최수연 수녀님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참을 만했다. 거울 속 초라한 제 모습을 보며 그는 고아원 생활의 어려움과 사회의 편견 속에서 자신을 지켜왔던 순간들을 회상했다. 고아원 정문에 도착하자 현우는 잠시 멈춰 서서 낡은 간판을 바라보았다. 희망의 집이라는 글씨 아래에는 작은 천사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 그림은 세월의 흔적으로 발해 있었지만 여전히 그곳을 상징했다. 정문을 들어서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를 반겼다. 몇몇 아이들이 그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본관으로 향했다. 누구세요? 현관에서 젊은 직원이 물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현우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곳에서 자랐어요. 최수현 수녀님을 뵙고 싶은데 계실까요? 직원의 표정이 밝아졌다. 아, 현우 형. 수녀님이 자주 형 얘기하셨어요. 여전히 계세요. 들어오세요. 현우는 익숙한 복도를 따라 걸었다. 벽에는 여전히 아이들의 그림들이 가득했다. 마지막으로 이곳을 떠난 지 30년이 지났지만 모든 것이 그대로인 것 같았다. 그는 1990년대 초반 희망과 좌절이 교차하던 자신의 10대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는 다들 더 좋은 미래를 꿈꾸며 서울로 향하던 시절이었다. 최수현 수녀님의 사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현우는 창가에 앉아있는 노수녀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많은 주름이 생겼지만 여전히 그 따뜻한 미소를 간직하고 있었다. 수녀님. 현우가 감정에 폭받쳐 불렀다. 최수연 수녀님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현우야, 정말 너구나. 그녀는 서둘러 일어나 현우를 껴안았다. 그 포옹에는 수년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이렇게 커서 다시 보니 정말 반갑구나. 앉아라. 앉아. 자, 한잔할래?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익숙한 소파에 앉았다. 최수연 수녀님은 따뜻한 녹차를 2잔 준비했다. 어떻게 지내고 있니?
수녀님이 물었다. 현우는 미소 지었다. 전주 성화종합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특별 보육사로요. 정말 대단하구나. 넌 항상 돌봄에 재능이 있었지.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본론으로 들어갔다. 수녀님, 제 과거에 대해 알고 싶어서 왔어요. 제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요? 최수연 수녀님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다. 무슨 일 있니? 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최근 제 출산 과정에서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 과거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최수연 수녀님은 차잔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네가 이곳에 온 것은 생후 3일 때였단다. 아주 작고 약한 아기였지. 이름도 없이 왔어. 내가 현우라고 이름을 지어줬지. 누가 절 데려왔나요?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중년 여성이었어. 아주 우아하고 부유해 보이는 분이셨지. 하지만 이름은 밝히지 않았어. 그저 널 잘 돌봐달라고, 그리고 네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셨어. 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여성 혹시 지금 생각해보면 오정미 여사 같은 분이었나요? 성화그룹 회장의 어머니요. 최수연 수녀님의 눈이 커졌다. 오정미 여사라고? 그 유명한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글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 여성은 분명 높은 지위에 있는 분 같았어. 하지만 그때는 내가 그녀가 누군지 알지 못했단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다음 질문을 했다. 혹시 그 여성이 제게 남긴 것이 있나요? 어떤 물건이라도요. 최수연 수녀님은 갑자기 무언가를 기억해낸 듯 했다. 그래, 있었지. 낡은 회중시계였어. 아주 특별해 보이는 것이었단다. 네가 이곳에 왔을 때 내 성경책 사이에 보관해 두었지. 현우의 손이 떨렸다. 그 회중시계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네가 18살 때 줬잖니. 내 소유였으니까. 기억 안 나니? 현우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그런 회중시계를 받은 기억이 없었다. 하지만 그때 그는 대학 입학과 취업 준비로 정신이 없었다. 어쩌면 잊어버렸을 수도 있다. 수녀님, 혹시 그 여성이 다시 왔던 적이 있나요? 저를 보러요? 최수연 수녀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한 번도 오지 않았어. 하지만 그녀는 망설였다. 하지만요, 그녀는 22년 전 네가 태어난 해 기부를 했단다. 새 침대와 이불, 장난감들을. 그리고 매년 익명으로 기부금을 보내왔어. 특히 내 생일에 맞춰서. 현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 침대 혹시 아직도 있나요? 최수연 수녀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지하 창고에 보관되어 있을 거야. 오래되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지만 너무 좋은 물건이라 버리지 못했단다. 그들은 함께 지하 창고로 향했다. 먼지 쌓인 물건들 사이에서 최수연 수녀님은 오래된 원목 침대를 찾아냈다. 그것은 분명 값비싼 물건이었다. 수작업으로 조각된 문양이 헤드보드에 새겨져 있었다. 이거였어. 최수연 수녀님이 말했다. 현우는 천천히 침대에 다가갔다. 그리고 그는 헤드보드 뒤쪽에 작은 금속판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손가락으로 먼지를 닦아내자 그곳에는 날짜가 새겨져 있었다. D1973.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새겨진 문구가 있었다. 내 아들에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현우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다. 최수연 수녀님이 재빨리 그를 부축했다. 현우야, 괜찮니? 현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녀님, 이 날짜는 제 생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서 본 회중시계에도 같은 날짜가 새겨져 있었어요. 다만 연도만 달랐죠. 2023년으로요. 최수연 수녀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오정미 여사가? 현우는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제 어머니예요. 그녀가 저를 이곳에 데려왔고, 그리고 지금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제 아들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현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태훈이었다. 현우 형.
DNA 결과가 나왔어.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형 말이 맞았어. 그 아기는 형 아들이야. 99.9% 일치해. 현우는 전화기를 꽉 쥐었다. 그의 세계가 흔들리는 것 같았다. 세대의 남자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었다. 오정미 여사는 현우의 생모였고 현우는 그 작은 아기의 아빠였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서로를 모른 채 얽혀 있었다. 현우 형 들리니? 태훈의 목소리가 전화기에서 들렸다. 이건 위험한 정보야.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는 걸 그들이 알게 되면. 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알아.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난 내 아들을 되찾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는 최수연 수녀님을 바라보았다. 노수녀의 눈에는 이해와 지지의 빛이 담겨 있었다. 가야 해요, 수녀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알려주셔서. 최수연 수녀님은 현우의 손을 꼭 잡았다. 조심하렴 내 아들. 그리고 기억해. 넌 항상 이곳에 가족이 있단다. 현우는 고아원을 떠나 다시 버스에 올랐다. 이제 그는 자신의 정체성과 운명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에게 용기와 두려움을 동시에 가져다 주었다. 버스가 도시로 돌아가는 동안 현우는 창밖의 석양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그는 오정미 여사를 직접 대면해야 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들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전주의 가을 하늘은 우울한 회색빛으로 뒤덮여 있었다. 병원 카페테리아에 앉아있는 현우의 손에는 흰색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봉투 가장자리를 따라 무의식적으로 움직였다. 태훈이 그에게 건넨 DNA 검사 결과였다. 그는 아직 봉투를 열지 않았다. 태훈의 전화로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카페테리아 창문을 통해 보이는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마치 하늘도 그의 감정에 공감하는 듯했다. 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봉투를 열었다. 공식적인 양식의 종이가 나왔다. 그의 눈은 즉시 결과 부분으로 향했다. 일치 확률 99.9973%. 숫자들과 그래프, 의학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그에게는 그 한 줄만이 중요했다. 그가 지난 몇 주간 돌봐온 그 작은 아기는 틀림없이 그의 아들이었다. 현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의 가슴은 기쁨과 분노, 안도와 배신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내 아이. 그는 보고서를 꽉 쥐며 중얼거렸다. 정말 내 아이였어. 그의 아들은 살아있었다. 그것도 그가 매일 돌보고 있던 바로 그 아이였다. 의사들이 거짓말을 했다. 병원이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오정미 여사는 그녀는 알고 있었을까? 그녀도 이 모든 계획의 일부였을까? 현우는 보고서를 가방에 넣고 병원 복도를 빠르게 걸었다. 그의 마음은 이제 결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신생아실로 향했다. 평소와 같이 근무하는 척하면서 그는 자신의 아들을 찾아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했다. 신생아실에 들어서자 간호사들이 평소처럼 그를 반겼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현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VIP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작은 유리 침대에 누워있는 아기를 발견했다. 안녕 우리 아들. 현우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아기는 마치 아빠의 존재를 느끼기라도 한듯 눈을 떴다. 까만 눈동자가 현우를 응시했다. 그 작은 눈에는 세상의 모든 순수함이 담겨 있었다. 현우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이제 그는 이 작은 생명이 자신의 일부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그의 손목에 있는 점, 그의 곱슬거리는 머리카락, 그의 작은 손가락 모양까지 모두 현우를 닮아 있었다. 내가 널 찾았어. 현우는 눈물을 참으며 속삭였다. 이제 다시는 널 잃지 않을 거야. 그때 갑작스럽게 문이 열렸다. 현우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오정미 여사가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는 달리 불안해 보였다. 현우 씨. 그녀가 말했다.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현우는 천천히 아기를 다시 침대에 눕혔다. 그의 손이 떨렸지만 그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네, 물론이죠. 그들은 병원 옥상 정원으로 향했다. 비가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축축했다. 잿빛 하늘 아래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도시의 전경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무언가를 알아냈다고 들었어요. 오정미 여사가 갑자기 말했다. 현우는 놀랐다. 무슨 말씀이신지? DNA 검사요. 오정미 여사가 차분하게 말했다. 김태훈 의사 선생님이 외부 연구소에 보낸 검사 말이에요. 현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태훈이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공포에 빠뜨렸다. 태훈은 괜찮습니까? 현우가 물었다. 오정미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그에게 해는 가지 않았어요. 우리는 단지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죠. 현우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네, 전 알아냈어요. 그 아이는 제 아들이에요. 당신들이 빼앗아간 제 아이죠. 오정미 여사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다.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현우는 그 고백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오정미 여사가 부인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왜요? 왜 제 아이를 빼앗아 갔어요? 오정미 여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그녀는 현우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 며느리 이수아는 자간전증으로 응급 제왕절개를 받았어요. 아기는 태어났지만 심각한 골수 이상이 있었죠. 의사들은 즉시 골수 이식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을 시간이 없었죠. 현우는 오정미 여사의 말을 들으며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제 아이를 훔쳤다는 거군요. 오정미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처음에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당신이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의사들이 당신의 혈액형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선택을 했죠. 그들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현우가 외쳤다. 그건 제 아이였어요. 알아요. 오정미 여사가 슬프게 대답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말하지만 난 당신의 아이를 빼앗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 아들은 그는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저에게 거짓말을 했군요. 제 아이가 죽었다고. 네. 오정미 여사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리고 난 당신이 우리 아이를 돌보는 것을 봤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당신이 아이의 진짜 아빠라는 것을 즉시 알았어요. 어떻게요? 현우가 물었다. 오정미 여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의 손목에 있는 점 때문이에요. 그 점. 그것은 우리 가족의 특징이 아니에요. 그건 당신의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알아봤죠. 현우는 갑자기 깨달았다. 그래서 당신이 저를 해고하지 않았던 거군요. 당신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오정미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현우 씨, 난 당신을 고아원에 데려다 준 사람이에요. 이 말에 현우는 숨을 멈췄다. 최소현 수녀님의 이야기가 사실이었다. 그럼 당신은 제 어머니인가요? 오정미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래요. 당신은 내 아들이에요. 22년 전 난 미혼모였어요. 내 가족은 날 버렸고 남자는 사라졌죠. 난 당신을 키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을 고아원에 맡겼어요. 하지만 매년 당신을 몰래 지켜봤어요. 당신이 자라는 모습을. 현우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오정미 여사는 그의 생모였다. 그리고 그가 지금 돌보고 있는 아기는 그의 아들이자 오정미 여사의 손자였다. 새 세대의 남자들이 운명적으로 다시 만난 것이다. 이 모든 게 믿을 수 없어요. 현우가 중얼거렸다. 오정미 여사는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 당신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어요. 아들을 버린 것과 손자를 훔친 것. 현우는 오정미 여사의 손을 뿌리쳤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상처가 가득했다. 당신은 제 인생을 망쳤어요. 그리고 이제 제 아들의 인생도 망치려고 해요.
아니에요. 오정미 여사가 간절히 말했다. 이제 더 이상은 아니에요. 난 내 잘못을 바로잡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해요. 내 아들 박진우는 그는 아이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 병원 옥상 문이 열렸다. 태훈이 급하게 뛰어왔다. 현우 형. 그가 외쳤다. 큰일 났어. 병원장이 DNA 검사 결과를 알아냈어. 그들이 형을 찾고 있어. 오정미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빨리 가야 해요. 내 아들이 알기 전에. 현우는 망설였다. 그는 오정미 여사를 신뢰할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태훈과 함께 급하게 옥상을 떠났다. 병원 복도를 달리면서 현우의 마음은 결단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되찾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의 뿌리를 찾았다. 비록 그것이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지만 그날 밤 현우는 자신의 작은 반지하 방에 숨어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감정과 생각들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 법적으로는 그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모든 공식 기록은 그 아이가 성화그룹 회장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DNA 증거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는 뜻밖의 동맹이 생겼다. 그의 생모이자 그 아이의 할머니인 오정미 여사. 현우는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내 아들을 되찾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날 아침 전주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그러나 현우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태훈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카페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을 햇살이 테이블 위에 따스한 빛을 들이웠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감싸 쥐었다. 그는 어젯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오정미 여사와의 대화.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생모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현우 형. 태훈이 카페에 들어서며 그를 불렀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결연했다. 현우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태훈아, 괜찮아? 어젯밤 병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 태훈은 한숨을 내쉬며 그의 앞에 앉았다. 상황이 복잡해졌어. 병원 측에서 나에게 경고했어. 내 의사 면허가 위험할 수 있대. 놀랍게도 그들은 우리가 무슨 일을 꾸미는지 다 알고 있었어.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미안해 태훈아. 내가 널 이런 상황에 끌어들이다니. 태훈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괜찮아. 난 이미 결정했어. 형 편에 설 거야. 의사로서 그리고 친구로서. 현우는 고마움에 눈물이 글썽였다. 고마워. 그래서 태훈이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성화그룹에서 내게 제안을 해왔어. 태훈의 눈이 커졌다. 무슨 제안? 돈이야. 현우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엄청난 금액을 제안했어. 내가 모든 것을 잊고 떠나는 조건으로. 얼마나? 10억 원. 현우가 말했다. 내 평생 벌 수 없는 금액이지. 안타깝게도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들은 모르는 것 같았어. 태훈은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다. 현우는 계속했다. 하지만 난 거절했어.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야. 내 아들이야. 태훈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현우 형, 그들은 강력해. 성화그룹은 한국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야. 그들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 현우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알아. 하지만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나에게도 무기가 있어. 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DNA 검사 결과와 병원 기록, 사본, VHS 테이프의 스틸 이미지들이 들어있었다. 이것들로 충분할까? 태훈이 의문스럽게 물었다.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마도 부족할 거야. 하지만 오정미 여사가 그녀가 내 편이 되어줄 수도 있어. 태훈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형 생모가?
그녀를 신뢰할 수 있어? 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진심을 봤어. 그리고 그녀는 내 아들의 할머니야. 어쩌면 그때 현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번호 표시가 없는 전화였다. 여보세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현우 씨, 오정미 여사의 목소리였다. 지금 어디 계신가요? 현우는 태훈과 눈을 마주쳤다. 카페에 있어요. 병원 근처요. 좋아요. 그곳에 계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전화가 끊겼다. 현우는 불안한 표정으로 태훈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20분 후 오정미 여사가 카페에 도착했다. 그녀는 평소의 화려한 옷차림 대신 단순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선글라스를 벗으며 그녀는 현우와 태훈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조용히 인사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앉으세요. 오정미 여사는 그들 앞에 앉았다. 그녀는 잠시 주위를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병원에서 당신에게 제안을 했다고 들었어요. 현우는 놀랐다. 어떻게 아셨어요? 오정미 여사는 쓴웃음을 지었다. 내 아들이 직접 지시한 거예요. 그는 아들을 잃고 싶지 않아 해요. 그 아이는 제 아들이에요. 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도 그걸 알고 있잖아요. 오정미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아요. 하지만 내 아들은 그는 강력한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거예요. 태훈이 불안하게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정미 여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그녀는 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만약 당신이 진실을 모두 공개하면 그들은 아이를 당신에게서 빼앗을 거예요. 그들은 권력이 있어요. 내가 당신의 어머니가 되어주지 못했지만 당신마저 아들을 잃게 할 수는 없어요.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그냥 포기하라는 말씀인가요? 오정미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나에게 계획이 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법률 문서들을 꺼냈다. 난 내 아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아이의 양육권을 당신에게 넘기기 위한 소송이에요. 태훈과 현우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오정미 여사는 계속했다. 내가 주장할 근거는 도덕적 위험과 정서적 방치예요. 내 아들은 아이의 친부가 아니라는 DNA 증거가 있고 그는 아이의 진짜 아버지를 속였어요. 이건 아동 학대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어요.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정말 그렇게 하실 건가요? 자신의 아들을 상대로? 오정미 여사의 눈에 결연함이 깃들었다. 그래요. 난 이미 한 번 내 아이를 저버렸어요. 그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의 아들은 당신과 함께 있어야 해요. 태우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다. 하지만 성화그룹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법정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오정미 여사는 미소 지었다. 난 그저 회장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난 성화그룹의 주요 주주이기도 해요. 그리고 나에게는 아직도 영향력이 있어요. 현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여전히 오정미 여사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지만 이것이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럼 어떻게 진행되나요? 현우가 물었다. 오정미 여사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먼저 당신은 병원을 그만두어야 해요. 그들이 당신을 위협할 수 있어요. 내가 당신에게 안전한 장소를 마련해 줄게요. 그리고 내일 우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태훈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럼 언론은요? 이건 큰 스캔들이 될 텐데요. 오정미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지만 그것도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성화그룹은 공개적인 스캔들을 두려워해요. 특히 아이와 관련된 문제라면. 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그는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알겠어요. 현우가 결심한 듯 말했다. 당신을 믿을게요. 어머니. 오정미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현우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내 아들. 태우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현우 형, 난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어.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는 거야. 안전한 곳으로. 오정미 여사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건 최악의 선택이에요. 그렇게 되면 현우 씨는 범죄자가 돼요. 그리고 영원히 도망쳐야 해요. 아이에게도 좋지 않아요. 현우는 태훈을 바라보았다. 오정미 여사 말이 맞아. 난 내 어머니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 도망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난 정면으로 맞설 거야. 태훈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도울게. 다음날 아침 현우는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병원장은 그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는 오정미 여사가 마련해준 조용한 숙소로 향했다. 오후 오정미 여사는 약속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상대로 손자의 양육권을 현우에게 넘기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뉴스는 빠르게 퍼졌다. 성화그룹 회장, 어머니에게 고소당해 충격적인 가족 비극 회장의 아들은 사실 환경미화원의 아이였다. 온라인과 신문, TV 뉴스에서 이 사건은 최고의 화제가 되었다. 전국이 충격에 빠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세 남자가 있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한 작은 아기. 운명의 끈으로 묶인 세 세대의 남자들. 보성의 작은 마을은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이었다. 푸른 녹차밭이 완만한 언덕을 덮고 있었고 고즈넉한 한옥들이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곳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난 평화로운 천국 같았다. 여름의 초입, 현우는 작은 한옥 마당에 앉아 아들 박하준 이제부터 서하준을 무릎에 앉히고 있었다. 아이는 이제 10달이 되었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하준이는 현우의 얼굴을 작은 손으로 만지며 까르르 웃었다. 우리 하준이 웃는 모습이 아빠랑 똑같네. 현우가 아들의 볼에 부드럽게 키스하며 말했다. 햇살이 마당의 감나무 사이로 비쳐 들어와 따스한 빛 무리를 만들었다. 현우는 지난 몇 달간의 격변을 생각했다. 소송, 법정, 싸움, 그리고 마침내 승리.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성화그룹은 그들의 모든 법적, 재정적 자원을 동원해 싸웠다. 그들은 현우의 정신 건강을 의심하고 그의 과거를 파헤쳤으며 심지어 그가 돈을 노리고 있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하지만 오정미 여사의 증언과 태훈의 의학적 증거, 그리고 무엇보다 DNA 검사 결과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법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VHS 테이프가 복원되어 공개되었을 때였다. 그 영상은 현우의 아기가 어떻게 그에게서 빼앗겼는지 명확히 보여주었다. 전국이 그 영상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결국 한국의 가정법원은 현우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하준이는 법적으로 현우의 아들로 인정받았고 그의 출생 증명서에는 이제 진짜 아버지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다. 하준아, 아빠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알아. 현우가 아들을 품에 안으며 속삭였다. 마을 입구에서 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현우는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었다. 그는 즉시 알아보았다. 오정미 여사였다. 차가 멈추고 오정미 여사가 내렸다. 그녀는 예전보다 더 나이 들어 보였지만 여전히 우아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다. 어머니. 현우가 부드럽게 인사했다. 그는 아직도 이 호칭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워졌다. 오정미 여사는 미소 지었다. 현우야, 하준이는 어떠니? 아주 잘 지내요. 거의 걷기 시작했어요. 오정미 여사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하준이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 사이에는 이상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다. 할머니와 손자. 선물을 가져왔어. 오정미 여사가 상자를 내밀었다.
현우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작은 회중시계가 있었다. 그것은 현우가 아기였을 때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다. 이제 하준이의 것이에요. 오정미 여사가 말했다. 우리 가족의 세대를 연결하는 상징이죠.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오정미 여사를 바라보았다. 이 여인은 한때 그를 버렸지만 이제는 그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가 되었다. 인생은 참 이상한 여정이었다. 어머니, 우리 집에서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오정미 여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괜찮아. 난 그저 잠시 너희를 보러 온 거야. 항상 그랬듯이. 현우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했다. 법정 싸움이 끝난 후 오정미 여사는 현우와 하준이를 위해 이 작은 한옥을 마련해 주었다. 그녀는 그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 그들의 일상에 깊이 간섭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종종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기만 했다. 마치 그녀가 22년 전 현우를 지켜보았던 것처럼. 당신 아들은 어떠세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정미 여사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그는 아직도 화가 많이 났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그는 결국 이해하게 될 거야. 성화그룹 회장 박진우는 법정 패배 후 공개적으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회사는 위기에 처했고 주가는 폭락했다. 하지만 오정미 여사의 영향력 덕분에 그룹은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태우는 어떠니? 오정미 여사가 물었다. 현우는 미소 지었다. 그는 서울의 대학 병원에서 일하게 됐어요. 그의 용기가 인정받은 거죠. 가끔 우리를 방문해요. 태우는 현우의 편에 서서 증언했던 것 때문에 전주 병원에서 일을 계속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정직함과 의학적 윤리의식은 다른 기관들에게 인정받았다. 현우야. 오정미 여사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넌 후회하지 않니? 이 모든 것을 성화그룹의 일원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너와 하준이. 현우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전혀요. 저는 그저 하준이와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가 사랑받고 행복한 아이로 자라길 바랄 뿐이에요. 제 아내는 당뇨 합병증으로 여전히 고생하고 있지만 하준이를 보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정미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깃들어 있었다. 넌 나보다 훨씬 용감하구나. 내가 하지 못했던 선택을 했으니. 현우는 오정미 여사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우린 이제 과거를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하준이를 위해서요. 오정미 여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말이 맞아. 그녀는 하준이에게 마지막으로 키스를 하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음 주에 다시 올게. 현우는 오정미 여사가 차에 타고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분노와 상처, 이해와 용서,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 그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평화를 느꼈다. 밤이 되자 현우는 하준이를 재우기 위해 자장가를 불렀다. 그것은 그가 고아원에서 배웠던 노래였다. 그는 아들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노래를 이어갔다. 하준이의 눈이 점점 감기기 시작했다. 우리 아들. 현우가 속삭였다. 내가 잘하면 아빠가 모든 것을 이야기해줄게. 그리고 넌 알게 될 거야.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넌 이미 아빠에게 전부였다는 것을. 아이가 깊은 잠에 빠지자 현우는 방을 나와 마당으로 나갔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여정은 험난했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아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그는 자신의 어머니와도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현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는 절대로 자신의 아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는 항상 하준이의 곁에 있을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별빛 아래 현우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희망과 사랑만이 가득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장소를 찾았다. 그의 아들 곁에. 그리고 어쩌면 그의 어머니와 함께.
화면이 어두워지고 마지막 문구가 나타났다. 아버지의 사랑은 피로 측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로 측정된다. 우리는 종종 가장 어려운 선택 앞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서현우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디서 시청하시든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특히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하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